화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시병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평택시병의 김현정 의원님.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에선 탄핵 가결이 됐지만은 네. 여전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헌재 앞에 또 광화문에 응원봉을 들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게 윤석열 파면, 윤석열 체포인데요. 의원님도 현장에 함께하셨죠? 네, 네. 네, 그 매주 저 촛불 집회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제 특별히 이제 그 수십만 명 있는 시민들 앞에서 제가 네. 또 발언까지 하는 영광을 또 누렸습니다. 아, 그래서 뜻깊고 또 지금 저기 사진 나오네. 사진이 있군요. 네, 제가 저 대협력위원장 자격으로 네. 인사말 드리는 저 화면인데 이제 우리가 촛불 집회가 두 군데서 해요. 비상행동이 있고 촛불 행동이 있고.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이제 한 군데는 3시하고 한 군데 4시 반에 해서 네. 3시 집회 갔다가 또 4시 반 집회 갔다가 이렇게 두 군데 전 뛰고 있습니다. 아, 좀 대단합니다. 그 저 현장에 가 보면 뭐 네. 저 우리 박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이렇게 응원봉 들고 그 뭐 저기 다만세 다만세. 예. 그 노래 아셨어요, 의원님은? 원래 아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셨습니까? 그 들어보긴 했는데 네. 그렇게 막 가사까지 이렇게 막 아. 그렇게 저 자세히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예.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가사가 정말 다시 만난 세계인 게 딱 지금 현 상황에 맞는 것 그야말로 같아요. 이제 예. 이제 이 MZ 세대의 민중가요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의 로제의 그 아파트. 우리 저희는 중독성이 너무. 처음에 아파트 그래서 처음에 옛날 윤수일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나지만은 그만큼 이제 젊은층들이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예. 더 모르겠습니다. MZ 세대까지 지금 화나게 만든 MZ 세대까지 현장에 나오게 만든 그런 윤석열 이 내란 사태 이게 좀 빨리 뭐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트랙터 행진을 또 막아선 경찰의 모습 사실은 우리 이제 농민들만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네. 그걸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또 시민들이 촛불을 마친 시민들도 현장에 가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저기 촛불 집회 때 네. 그 발언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 앞에서 발언하신 분이 그 전농 회장님이셨어요. 전농 회장이 그 발언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남태령역에서 지금 경찰들 차벽에 막혀서 네. 트랙터들이 이동을 못 하고 있다. 그 발언을 하셨는데 영하 한 11도가 넘었었거든요. 28시간 동안 남태령역에서 네. 이제 경찰이 그 막아갖고 대치를 지금 한 건데 그 과거에 우리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라든지 이럴 네. 때는 농민들이 소를 끌고 오셨었어요. 강화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전봉준의 후예답게 네. 정말 그 이렇게 한번 들고 일어서시면 아주 그냥 그 끝장을 보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농민분들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다. 워낙 지금 그 농민들이 분노해 계세요. 그 얼마 전에 그 양곡관리법부터 해서 거부권 행사. 예, 농민사법 다 네.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말 저도 제가 평택이 이제 지역구인데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거든요. 네. 거기에 농민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말 그 식량 주권 차원을 떠나서 그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 한 2,000평 정도의 3,000평 정도의 땅에서 농사를 지면은 한 네. 500만 원 남는답니다. 한 1년에. 그 어떻게 삽니까?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예. 살 수 그러니까 없죠. 실제로 그 농민들의 그 현실이 그래. 근데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네. 그 보수 쪽이나 여당 쪽에서 정부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그 쌀이 남는다 해서 그걸 다 사주면 이게 말이 되냐?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쌀을 더 과잉 생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는 쌀 남는 쌀 방지법이에요. 남는 쌀 방지법. 예,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쌀 대신에 타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려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 농사 거의 뭐 쌀을 제외한 콩이나 뭐 이런 그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하거든요. 네. 그 자급력도 높이면서 그 쌀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쌀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기억나실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WTO에서 예. 쌀 시장 개방했었잖아요. 예. 쌀 시장 개방하고 지금 그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되는 그 쌀들이 네. 지금 다 지금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래 뭐 무슨 뭐 저기 동물들 사료로 쓰고 뭐 막 이러면서 거의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피해들을 지금 우리의 농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그 네. 당시에 농민들의 이런 피해 보지 않겠다라고 또 정부에서 약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해서 그래서-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럼 식량을 갖다가 그러면 그 쌀을 생산하는 거를 남는다 해서 네. 그걸 뭐 예를 들어 절대 농지를 다 풀어줘 갖고 뭐 다른 걸 음. 개발시키거나 그러면 그리고 다 수입해서 쓰면 정말 식량 자급이 필요한 그 시점이 되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식량 주권의 문제가 결부돼 있는 거거든. 생존권뿐만 아니라.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이제 그 과거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저기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에는 지금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거잖아요. 쌀값이 폭락하면 우리가 사줄게 그때 알아서. 그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정하지 말자. 민주당과 농민의 입장은 그걸 예. 법으로 정해서 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5% 이상 폭락하거나 3% 이상 과잉 생산됐을 때에는 그 이제 정부에서 매입한다. 이렇게 좀 안정성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성 있게 그렇죠. 하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줬습니까 이렇게? 음. 그리고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 때예요. 지금처럼 해가지고 쌀값이 다 폭락했어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처럼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네. 일이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값이 오히려 되게 안정화됐거든요. 벌써 이미 거기서 검증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냥 그래요? 민주당이 하자라니까 싫은 거 민주당이 하자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이제 원하고 있고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네. 법안으로 만들어서 내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건이 있단 조건이 말이에요. 있죠. 예, 예. 조건을 뭐 협상하고 나중에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해보자는 건데 안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내란 이 사태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거부했어요. 권한대행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권한대행이 예. 우리가 권한대행을 임명한 취지는 국정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취지에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민생 법안이라는 농민 생존권이 걸린 법안을 첫 번째 한 짓이 그걸 거부권 행사한 거란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대행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 그야말로 윤석열 아바타처럼 한덕수 대행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한 발언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정말 여야가 합의해 와라.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해 와라. 네. 이거 이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세요? 합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회라는 것이 여야 간에 협의하다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다수결의 거고. 원칙으로 가는 본회의 것이고. 저기 상설이랑 저기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거죠. 특검법도 헌법재판관도요. 네. 그 세 명의 후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된 거예요. 그리고 청문 절차도 하기로까지 다 합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경호 대표 때 합의가 된 예, 거예요. 절차를 진행한 네. 거죠. 제가 보니까 또 인사권도 행사했나요 보니까 저기 한덕수 총리가 네. 구구의 편에 서겠다고 작심한 것 같네요 보니까. 아, 그거의 편에 서겠다. 구구의 편에 서서 이제 윤석열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작심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아니 지금 대행이라면 예. 그리고 임명권 같은 경우는 임명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 추천도 아니고 국회 추천이라고 하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여야 합의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 말이 안 되는 아니 거고. 본인이 무슨 자격을 여야가 합의하라 말아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임명직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예, 임명직인데 그 현상을 유지하면서 국회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은
지금 현재 그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지금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선출된 권력은 국회이거든요. 본인은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본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또 직무배제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지금 국회에 있는 거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결정된 걸 존중하는 것이 권한대행에서 해야 될 온당한 처사이지, 저렇게 본인이 뭔데 여야 간에 합의하라 마라 하고 인사권은 인사권대로 다 행사하고 대통령권의 적극적인 권한까지 다 행사하면서 네. 왜 이런 걸 왜 하랍니까? 특히나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을 양보해서 본인도 이 내란의 네. 피의자잖아요. 그렇죠. 내란은 피의자면 본인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본인도 거기에 수사 대상이에요. 본인 관련된 수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거절하면 셀프 지금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경고했죠. 그러지 않아도 특검법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늘 그 국무회에서 저희 수용해라라고 했는데 공포해라라고 안 했습니다. 했는데 예, 안 불구하고 했어요. 지금 저렇게 거꾸로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엄중한 우리가 이제 결단에 뭔가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제가 볼 때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걸 계속 지켜볼 수가 있겠느냐. 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큰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은 예. 처음에 윤석열 탄핵할 때 그때 바로 탄핵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예, 당 안에서도 예. 우리 그 의원들 저도 뭐 그런 의견이었는데 이미 탄핵했어야 된다. 그래도 좀 그 국정 공백이 그나마 저 총리까지 탄핵하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설마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든지 저렇게 특검이나 헌재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본인도 그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산산이 박살내 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네. 지금 본회의가 26일 그 내일 모레하고 목요일하고 31일 날 잡혀 31일,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그 사실은 그 27일도 잡아놨고요. 30일도 30일도 잡아놨고 1월 2일, 3일까지 다 잡아놨어요. 본회의도 잡아놨어요. 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돼서 네. 이제 합의는 26, 31일로 양일만 돼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그 원내 지도부가 그래서 네. 안 된다.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계속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운영일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6일부터 27일, 30, 30일, 1일까지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에 대해 탄핵을 하게 되면 보고한 다음에 24시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되니까 26일 날 만약에 이제 우리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26일 날 보고해야 되고 27일 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7일 열어야 되는 거죠. 아하. 그죠? 그래서 26, 30일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제는 이렇게 잡아놨고 일단은 본회의가 다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한 다음에 바로 탄핵안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 절차들은 다 갖춰져 있는 절차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 예. 지금 지도부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찬성이 돼야 대통령처럼 대통령 네. 권한대행이니까 네, 네. 그래야 그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니다. 이게 국무위원 아니냐. 네.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이다. 151석만 있으면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예.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둘 다 네. 해석 여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해석한 것은 151석이면 된다. 네. 가반이면 된다라고 명확히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총리 때 했던 걸 가지고 탄핵했을 때는 그게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 네, 151석만 하면 되는 것이고, 권한대행 이후에 했던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면 3분의 2다, 200석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3분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갈려요. 그냥 다 151석이다라고 해석하는 측도 있고 네. 200석이다라고 해석하는 측도 있죠. 그런데 총리 때 했던 탄핵 사유 가지고 했을 경우는 전부 다 일치를 그렇죠. 합니다. 가반으로. 그렇죠. 가반으로 일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쓸 거에 대해서도 우리 그 당에서 네. 예견을 해가지고 탄핵 사유는 전부 다 그 총리 시절에 했던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그냥 시비거리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그렇네요. 저희가 총리 시절 했던 걸로 하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권한대행이다 하더라도 네. 총리 때 일 가지고 예. 탄핵을 한다. 아니, 그러면 과반. 내란에 가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대정부질문에서 시인을 했어요. 그날 탄핵 그 계엄 선포한 날 네. 8시 40분경에 대통령이 불러서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한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어서 네. 그 심의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음. 국무회의를 자기가 소집했다 그랬어요. 국무회의 소집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아. 일단 거기서 그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까? 거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경찰 네. 수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소집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계엄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동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요건을 갖춰주는 행위를 한 것이고 네. 본인이 또 와서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엄이 위법한 거예요. 그 위법한 계엄에 본인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가담한 거로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탄핵 사유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예. 이미 탄핵했어야 될 사람이다. 예.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은데. 그럼요. 물론 이제 국무총리가 만약에 이게 내려오게 되면 탄핵되게 되면 그 다음에 최상목 뭐 부총리 그 다음에 쭉쭉 이어서 국무위원 이 순서대로 가는 건데 지금 이거 뭐 한덕수 총리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오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사안 자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모습 또 내란에 가담한 걸로 뭐 의심되는 방조나 뭐 동조나 어떻게 뭐 의율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몰려 있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좀 그 얘기 전에도 자체가. 내란 특검법을 본인이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본인과 그 본인의 그 부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본인이 다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아니냐라는 네. 것들도 상당히 큰 포션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럴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태도로 봐서는 여야 간에 합의하라는 것은 딱 보니까 뭐 특검 임명 방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도 다 이제 합의하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은 전부 다 뭐 야당 추천한 그 특검들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왜 그것도 이게 지금 보통 내란 사건은 내란의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건 어불성설이죠. 안하무인이네 정말. 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반응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지도부 반응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제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결국 기어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특검법 자신도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그 특검법 포함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안 했어요. 예, 근데 정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네. 윤석열도 이러잖아요. 경고하려 그랬다. 그죠? 경고하려고 계엄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또 어제도 기사 보니까 답답하다. 윤석열 예, 이게 답답해한다. 무슨 직무유기는 될지언정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되냐라고 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저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덕수도 아니 지금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 내란과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까지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 석동환 변호사 있죠. 네. 석동환 변호사가 기자회견 막 두 차례 열고 최근에 막 그 저기 윤석열의 대변인처럼 막 그 그랬죠. 언론에 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내란의 내란 공조죄예요. 내란 뭐 선전한. 네. 예, 내란 선동죄.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 고발도 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어요. 변호사에. 그래서 음.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변론을 할 그런 네. 법적 권한이 없는데 불구하고 사인의 신분으로 해서 윤석열을 계속 두둔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등. 그죠? 내란은 이거 소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오는 거 그리고 같고. 무슨 그 윤석열은 뭐 수사보다는 탄핵 쪽에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두둔한 이거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둔하고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랬더니 그걸 또 무슨 무고죄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고 야, 네, 정말 고발한다. 도대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